오전 8시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물 박 원장이 사라졌습니다. 강제로 개방한 평창동 저택. 소파 위에는 부부가 마치 낮잠이라도 자듯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외상도 침입 흔적도 없는 기이할 만큼 정갈한 주검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딸의 처절한 통곡과 사위의 망연자실한 모습에 수사팀조차 감히 의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경찰은 평소 그들이 앓고 있던 지병에 의한 동반 심정지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운명적인 사별이라 믿었던 그날로부터 18년 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비극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13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언덕 위 고급 주택가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들려야 할 차 시동 소리가 없었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박정호 교수. 30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던 이 시대의 명의가 그날 아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오전 8시 정각에 병원 회의실 문을 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4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8시 서울대학교 병원 회의실.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죠. 흉부외과 조교수 김모 씨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정말 시계 같은 분이셨어요. 오전 8시 정각에 회의실 문을 여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분이 늦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조 교수가 박 교수 연구실로 뛰어갔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엔 전날 밤 정리해둔 서류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길게 울리는 신호음만 계속될 뿐 누구도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비서실 직원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평소 박 과장님은 전화를 못 받으실 상황이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수술이 길어질 것 같으니 연락이 늦을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으셨죠. 불안감이 병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박 교수와 가장 가까웠던 김 교수가 결심했어요. 직접 평창동 자택으로 가보기로 한 겁니다. 오전 10시 김 교수의 차가 평창동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고급 주택가. 평소라면 고요하고 평화로웠을 그 길이 그날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김 교수는 기억합니다. 박 교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함을 발견했어요. 김 교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박 과장님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대문을 항상 잠그고 나가셨는데 말이죠. 김 교수가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부터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박 교수가 기르던 리트리버 맥스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처절한 울음소리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김 교수는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거든요. 1번, 2번, 3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맥스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죠. 경찰도 함께 불러달라고 했어요. 오전 11시 30분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집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비상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거실이 보였거든요. 크림색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박정호 교수와 부인 김영희 씨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이모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평온해 보였거든요. 박 교수님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계셨고 부인분은 남편 쪽으로 몸을 살짝 기댄 자세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섬뜩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박 교수의 손목에서 맥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은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두 분은 마치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잠들어 버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자세였어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죠.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타짜 위엔 전날 밤 마시다만 차 2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감식반 최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급사 현장이라면 뭔가 혼란의 흔적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마치 두 분이 평소처럼 저녁을 보내다 그대로 잠드신 것 같았어요. 의료계의 거목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가 함께 말이에요. 외부 침입 흔적도 몸부림친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평화로워 보이는 현장 곳곳에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건 담당 최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뜨고 밝은 빛 아래서 보니 전날 밤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에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그곳에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죠.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는 차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가 누군가와 차를 마셨다는 얘기였어요. 감식반원이 차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지문을 채취했지만 오직 피해자 2분 것뿐이었어요. 최 형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함께 차를 마셨다면 그 사람의 지문이 남아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두 번째 의문점, 박 교수의 시계였습니다. 평소 왼쪽 손목에 차고 다니던 롤렉스 시계가 오른쪽 손목에 끼워져 있었어요. 박 교수를 잘 아는 동료들은 모두 증언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평생 왼손잡이셨어요. 시계도 항상 왼쪽에 차셨죠? 왜 시계가 반대편 손목에 있었을까요? 세 번째 의문점, 부인의 머리핀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잠들 때마다 머리핀을 모두 빼고 화장대에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발견 당시 머리에는 핀 2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 집 가정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부인은 정말 깔끔한 분이셨어요. 저녁이면 항상 머리핀을 빼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셨거든요. 3가지 이상한 점들,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았지만 모이면 큰 의문을 만들었어요. 최 형사는 박 원장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외동딸 서윤이었어요. 32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서윤은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모습이었죠. 최 형사는 서윤과 따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셨어요? 일주일 전쯤이요. 집에 들러서 안부 인사드렸어요. 그때 특별한 대화는 없었나요? 서윤이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최 형사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서윤을 지켜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윤의 남편 이지훈도 만났습니다. 36살의 마취과 전문의였어요. 장인어른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최 형사는 부부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서윤 명의의 숨겨진 계좌였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빚이 쌓여 있었거든요. 최 형사는 금융범죄 수사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관 김모 씨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서윤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코인 거래소와 선물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총 10억 원이 넘는 빚이 확인됐습니다. 10억 원. 전업주부가 어떻게 이런 빚을 졌을까요? 수사팀은 서윤의 투자 내역을 더 자세히 파헤쳤어요. 2000년 초
코인 시장이 막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서윤은 친구들 사이에서 들은 투자 정보에 솔깃해했어요. 처음엔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운이 좋았어요. 몇 달 만에 투자금이 2배로 늘었거든요. 성공에 취한 서윤은 더 큰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모 몰래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모든 투자금이 사라져버렸죠.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선물 거래에 손을 댔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일주일 전부터 협박성 전화가 하루에 10여 통씩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못 갚아서 매일 전화했어요. 마지막엔 울면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서윤에게 일주일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최 형사는 박 원장의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박 원장과 가까웠던 동료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상의하셨어요. 딸의 투자 실패를 알게 됐다면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원장은 딸의 빚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모두 의학재단에 기부하고 딸과 연을 끊겠다고 하셨죠. 그런 딸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박 원장의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요?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쳐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서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은 절반인 250억 원. 10억 원의 빚을 갚고도 240억 원이 남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박 원장이 사회기부를 선언한 순간 서윤에겐 한 푼도 돌아갈 게 없었습니다. 최 형사는 서윤을 다시 불러 추궁했어요. 부모님이 재산기부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얘긴 들어본 적 없는데요. 투자 실패로 빚이 10억 원이라던데 맞나요? 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사건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 박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윤이랑 밤새 수다를 떨었어요. 투자 실패로 우울해하길래 위로해 주려고 밤 늦게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차위 지훈에게도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집도했다는 거예요.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지훈의 이름으로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과 사위 모두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 형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기는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10억 원의 빚에 시달리던 딸, 부모의 재산 기부 선언으로 절망에 빠진 상황, 그리고 의학 지식을 가진 마취과 의사인 남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정말 우연일 뿐일까요? 최 형사는 서윤과 지훈 부부를 경찰서로 불러들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본격적인 신문이었어요. 먼저 서윤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눈으로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최 형사가 사건 당일밤 행적을 물었을 때 서윤은 친구와 카페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났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최 형사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묻자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은행 기록을 통해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쌓인 막대한 빚,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협박 전화,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기부 선언. 서윤은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전 부모님이 빚을 알게 됐고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딸을 파문하겠다는 선언까지 들었다고 털어놨어요. 그럼에도 서윤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시간이 밤 11시 30분으로 표시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투자 실패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사진을 찍었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다음은 지훈 차례였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답게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사건 당일 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취를 담당했다는 거였어요. 병원 기록에도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가 아내의 투자 실패를 언제 알았는지 물었을 때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한 달 전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진 걸 알았을 때의 충격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인의 재산 기부 선언은 사건 후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최 형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부부 사이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지은은 당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어요. 투자 실패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불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묘한 차이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재산 기부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는데 지훈은 모르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사소한 디테일들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리바이였어요. 서윤의 카페 사진과 친구 증언, 지훈의 수술 기록과 동료 의사들의 확인,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최 형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봤어요. 부모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윤은 비상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어요. 최 형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10억 원의 빚에 몰린 딸, 재산 기부 선언으로 절망에 빠진 상황, 의학 지식을 가진 마취과 의사 남편, 동기와 수단, 기회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최 형사는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해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부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였지만 최 형사에겐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부모님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최 형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었거든요. 사건은 미제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최 형사의 직감은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과연 언젠가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까요? 최 형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검이었어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최 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유가족의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서윤이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문이 퉁퉁 부은 채로 최 형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규하듯 울부짖었어요. 부검만은 절대 안 된다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몸을 가르는 건 불효라고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매달렸어요. 최 형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유가족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더욱이 의문사 상황에서 부검을 거부하다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사위 지훈도 나섰습니다. 그는 서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의학적 근거를 들어 부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인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들어 증세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장모는 고혈압이 심했다고 덧붙였어요. 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의학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득했어요. 기존 질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최근 딸의 투자 실패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부가 동시에 심정지를 일으키는 것도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어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사위가 정말 자신있게 설명하더군요. 의사니까 우리보다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딸이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니 최 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부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했어요. 명확한 타사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사위가 의사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뒤엎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인용하며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다양한 원인들을 설명했어요. 특히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강한 정신적 충격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딸의 투자 실패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노부모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줬을지 강조했습니다. 서윤도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검까지 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어요. 최 형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상급자들도 부검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명백한 외상이 없고 유가족이 반대하고 의사인 사위가 자연사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 게다가 피의자들의 알리바이도 완벽했어요. 부검을 강행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부검은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최 형사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건은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됐습니다. 박 교수 부부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많은 의료진과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두 사람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서윤은 계속해서 오열했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자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지우는 의젓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의사답게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장인어른을 존경했다는 추도사도 읽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위였어요. 최 형사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최 형사뿐이었어요.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미제 사건이 아니라 자연사로 분류된 거였어요. 최 형사는 마지막으로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조사 내용을 파일에 담았어요. 언젠가 다시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0억 원의 빚, 재산 기부 선언, 완벽한 알리바이, 의학적 지식, 모든 퍼즐 조각이 있었지만 맞춰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진실은 평창동 저택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어요. 평창동 저택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2019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어요. 18년 전 슬픔을 함께 나눴던 부부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답은 돈이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250억 원을 또다시 투자에 쏟아부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잊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욕심이 생긴 걸까요? 처음 몇 년은 순조로웠어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냈거든요. 하지만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했던 서윤은 점점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어요. 해외 선물, 파생 상품,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투자까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몇 년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우는 분노했습니다. 아내의 무모한 투자 때문에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부부는 매일같이 다투었어요. 서윤은 지윤에게 돈을 더 구해오라고 다그쳤습니다. 지윤은 그런 아내가 점점 싫어졌어요. 18년 전 그 일 때문에 함께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둘 다 과거의 일보다는 현재의 갈등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2019년 10월의 어느 저녁, 지윤은 대학 동기들과 강남의 한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해 있었어요.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거든요. 동기들은 지윤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알아? 동기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서윤이가 또 투자 실패했어?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동기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윤의 목소리가 너무 어두웠거든요. 18년 전에 그때 내가 지윤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할 뻔했다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아니다. 됐어. 하지만 동기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18년 전이라면 지윤의 장인 장모가 돌아가신 때였거든요. 혹시 장인어른 돌아가신 일 때문에 그래? 지윤이 갑자기 정색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동기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윤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특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8년 전 그 사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당시에도 주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건강했던 부부가 갑자기 동시에 돌아가신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들. 하지만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결론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훈의 말과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2019년 10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8년 전 평창동 병원장 부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18년 전 종결된 사건을 왜 지금 신고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고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한 사위의 이상한 행동과 발언, 18년 전 그 일에 대한 의미심장한 암시들, 이걸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신고 내용이 상부에 보고됐습니다. 18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최 형사는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당시 막내 형사였던 김 형사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18년 전 그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최 형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김 형사는 즉시 사건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속에서 18년 전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10억 원의 빚, 재산 기부 선언, 완벽한 알리바이, 의학적 지식,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단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당사자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발언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8년 만에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흐른 지금 과연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18년 만에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먼지 쌓인 기록들 사이에서 놓쳤던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김 형사는 가장 확실한 것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알리바이였어요. 18년 전 그날 밤 병원 수술 기록. 김 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히 18년 전 기록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었어요.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도의였던 외과 과장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구체적인 날짜와 수술 내용을 말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그날 밤 지훈 선생이 직접 수술에 참여했나요? 외과 과장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김영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였나요? 이모 레지던트였어요. 지훈 선생과 체격이 비슷한. 왜 그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외과 과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대리 수술 같은 일이 언론에 나가면 병원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당시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지금은 간호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녀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모 선생이 들어온 거 왜 말씀 안 하셨나요? 과장님이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 편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김영사는 마취과 레지던트를 찾아갔어요. 당시 이모 레지던트는 현재 지방병원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18년 전 5월 13일 밤 지훈 선배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셨죠. 이 의사의 얼굴이 순간 참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긴 침묵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가족 문제라고. 대가는 받으셨나요? 200만 원을. 당시 레지던트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챘나요? 수술실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 때문에 모두 입을 다물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영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지훈을 다시 불러들일 때였어요. 경찰서 조사실. 지훈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1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김영사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수술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죠. 이미 말했잖아요. 제가 마취를 담당했다고. 김영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당시 수술팀 전체와 다 만나봤어요. 지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회부터 간호사까지 모두들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 아니라 이모 레지던트가 들어갔다고.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18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도 알아요. 병원 평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김영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모 레지던트도 모든 걸 자백했어요. 200만 원 받고 대신 들어간 걸. 저는 그날 밤 당신은 어디에 갔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18년간 속여온 거 이제 그만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지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창동에 갔어요. 김영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갔나요? 아내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서윤이가 10억 원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부모님이 재산 기부한다고 하시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영사는 법의학 전문가와 미리 상의한 내용을 꺼냈어요. 공기색전술이라는 걸 아시죠? 지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왜? 마취과 의사라면 당연히 알만한 방법이죠. 김영사는 전문가에게서 들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미세한 바늘로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면 즉각적인 심정지가 온다면서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특히 목 뒤쪽 같은 부위에 하면 자국도 남지 않는다면서요. 지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긴 침묵 후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정제를 차에 타서 드렸어요. 그 다음엔요? 잠드신 후에 제가 아는 방법을. 김영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뭘 했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나요? 아니요. 부모님 핸드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뭘 했는지 기억나요? 코인,
코인지가 비밀번호를 옮기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서윤은 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의학 지식을 완벽한 살인도구로 사용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옆에서 부모의 재산만 생각했던 딸. 드디어 18년 만에 평창동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훈의 자백이 터지자 수사팀은 서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였어요. 조사실 복도에 서윤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느릿느릿한 걸음걸이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18년 전에 단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머리, 떨리는 손. 한때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김영사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서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남편이 자백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균열이 생긴 거였어요. 뭘 자백했다고요? 서윤은 속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가 결국 입을 열어버렸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나갔어요.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김영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더 있었거든요. 당신 친구 박모 씨도 만났어요. 박모 씨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8년간 자신을 지켜준 마지막 방패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년도 배신한 거야? 김영사는 며칠 전 박모 씨를 찾아갔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 평범한 아파트 거실에서 김영사를 마주한 박모 씨의 얼굴에는 18년간 쌓인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서윤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는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영사의 첫 질문에 박모 씨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영사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그녀는 더욱 위축됐어요. 18년 전 그날 밤의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났거든요. 서윤이가 그날 저녁에 카페로 왔어요. 사진을 몇 장 찍자고 하더라고요. 서윤이 카페에 나타났을 때의 불안한 표정,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급하게 떠나면서 남긴 부탁. 1시간 정도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갔어요. 부모님 댁으로 간다고. 박모 씨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양심을 접어버렸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정말 절실한 돈이었거든요. 제 카드 빚이 500만 원이었어요. 서윤이가 갚아줬거든요. 다음날 새벽, 서윤의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도 생생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약속대로 해달라는 간청. 다음날 새벽에 서윤이가 전화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밤새 같이 있었다고 해달라고. 그 순간 박모 씨는 직감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끔찍한 일에 연루됐다는 걸. 18년 동안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은 건 아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내가 남의 부모를 죽이는 일에 도움을 준 건 아닐까? 김영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18년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조사실로 돌아온 김영사는 이 모든 내용을 서윤 앞에 제시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어요. 친구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배신자가 돈 받아놓고 이제 와서.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영사는 지은이 털어놓은 그날 밤의 생생한 증언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부모님께 진정제를 탄 차를 대접한 것, 잠들기를 기다렸던 긴장된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끔찍한 순간들. 남편이 부모님께 진정제 탄 차를 드렸다고 했어요. 서윤은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차를 드시는 모습, 점점 의식을 잃어가시는 모습,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공기색 전술을 사용했다고 자백했어요. 김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18년 전 그 순간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고요해진 얼굴, 멈춰버린 호흡, 그리고 자신이 그 옆에서 한 일, 그리고 당신은 옆에서 뭘 했는지도 말했어요. 김영사의 시선이 서윤을 꿰뚫었습니다. 부모님 핸드폰으로 코인지가 비밀번호를 옮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10억 원의 빚에 짓눌린 그녀에게는 부모의 죽음조차 돈을 구할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서윤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부모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모든 게 다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상세한 자백, 친구의 양심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탐욕이 남긴 흔적들.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윤의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협박했어요. 부모님은 재산 기부한다고 하시고, 김영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돈 생각만 하고 계셨나요?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8년간 억눌러온 원망과 좌절이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죽으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8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무력하게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갈 곳도 없었거든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0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18년 만에 진실이 법정에서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피고인석으로 향했어요. 서윤과 지훈, 한때는 사랑하는 부부였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증오만 남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18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던 의사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효녀로 불렸던 딸의 추락.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서윤, 이지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최종 의견을 진술했어요. 18년 전 그날 밤의 참혹한 진실, 부모를 향한 차가운 계산, 그리고 완벽한 범죄를 위한 치밀한 계획들. 피고인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특히 피고인 이지훈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살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피고인 박서윤은 부모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피고인들의 자백과 물증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과 지우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18년 전에는 공범이었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건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억지로 끌려간 거라고요. 서윤이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먼저 그 방법을 말했잖아. 공기주사 같은 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소리쳤어요. 저 미친년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당신도 돈 때문에 했으면서 무슨 18년간 쌓인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부모를 죽이기 위해 손을 잡았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려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방청석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부모를 죽이고도 서로 탓만하다니. 재판장이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충분한 증거와 자백을 통해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긴 숙고 끝에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박서윤, 이지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무거운 정적이를 넣습니다.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혈육의 정을 저버리고 탐욕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특히 전문 지식을 악용한 점과 완벽한 범죄를 꾸민 점을 고려할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판결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명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과 지훈은 법정을 떠나면서도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18년 전 그들이 꿈꿨던 완벽한 범죄는 결국 완벽한 파멸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선 김영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18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효녀의 가면을 쓴 페류나, 의수를 살인도구로 사용한 의사.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부모에게 그토록 사랑받던 자식이 어떻게... 평창동 저택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새 주인은 그 집의 끔찍한 과거를 모른 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영원히 기록될 거예요.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18년 전 평창동의 그날 밤, 딸이 질렀던 그 절규에 찬 울음소리는 사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장 추악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양심, 남편의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한 형사의 집념. 죄의 대가는 늦을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18년이 지나서야 차갑게 식어버린 평창동 저택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탐욕은 혈육의 정마저 지워버리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전해드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을 살리는 의수를 살인의 도구로 쓰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부모의 장례식을 치렀던 딸과 사위. 그들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화려한 저택에서 누린 것은 과연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탐욕은 때로 인륜조차 마비시킬 만큼 잔혹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거짓이라도 진실의 무게까지 견딜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실을 깨우 0.1mm의 미세한 흔적과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뒤늦은 양심이었습니다.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악마 같은 공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진실을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19죠!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항도가 우리 엄마 아빠를 찌르고 불을 질렀어요!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걸규에 가까운 비명. 사고로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아들 강민호의 처절한 신고 전화에 강남 일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길을 뚫고 수습된 부부의 시신은 불에 타기 전 이미 누군가에게 수십 차례 난도질당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집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던 유학생 아들 강민호.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에 부모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는데 왜 아들의 몸에는 흔한 찰과상 하나 없었을까요? 잠시 후 병원에서 발견된 아들 몸에 생긴 상처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수백억 자산가 부모를 나체로 찌른 페르나, 지옥을 설계한 아들의 소름 돋는 연극,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월드컵 예선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강남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돌아다녔고 공중전화 앞에는 늘 줄이 늘어서 있었죠. 누구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던 시대. 그 시대의 한복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는 유독 눈에 띄는 고급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2층 건물, 넓은 정원에는 사철 푸른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라고만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한약재 사업으로 100억대의 자산을 일군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강남 한복판에 저 정도 집을 올린 사람,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죠. 그의 아내 역시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묵묵히 받쳐온 내조의 여왕이라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두 분은 매일 저녁이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 회장은 늘 녹차를, 아내는 보리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주민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 댁은 참 화목해 보였어요. 밤마다 정원에 불이 켜져 있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부러웠죠, 솔직히. 100억대 자산가의 단란한 저녁 풍경. 누가 봐도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5월 19일 새벽 4시 삼성동의 그 조용한 골목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빌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2층 창문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고 검은 연기가 새벽 어둠을 뒤덮었습니다. 유리창이 폭발하듯 깨져나갔습니다. 불씨가 정원 잔디 위로 흩뿌려졌고 열기가 담벼락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빌라 전체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열기가 대원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하나둘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잠시 맞은편에 살던 주민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다가 펑 하는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하늘이 벌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스 폭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불이 엄청났습니다. 배원들은 필사적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물줄기가 화염을 덮었고 뜨거운 수증기가 새벽 공기와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가 거치고 대원들이 2층 안방에 진입한 순간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 곁 바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주인 강 회장 부부 두 사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길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참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감식반원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몸에서 화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깊은 상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군데.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뒤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당시 현장 감식을 지휘한 수사관은 후일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많이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연기 속에서 그 상흔을 확인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불이 아니구나. 누군가 이 불 뒤에 숨어 있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임교상 형사는 안방을 천천히 들어봤습니다. 그의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이런 현장에서 맡게 되는 종류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위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하나 더 겹쳐 올라왔습니다. 진한 오렌지 향수. 새벽 4시 두 사람이 숨을 거둔 그 방에서 향수 냄새라니.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형사는 빌라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높은 담벼락에는 외부에서 넘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현관문과 후문, 창문까지 모든 출입구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었지만 안에 현금 다발과 귀금속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안에서는 아무도 나간 적 없는 현장.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안에 있었던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현장의 특이점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금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향수로 현장의 냄새를 덮으려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집의 구조를 알고 있는 면식범의 행동 패턴이에요. 임교상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형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 잔디 위에 한 사람이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 강 회장 부부의 장남 강민호. 미국 유학 중이었다가 며칠 전 갑작스럽게 귀국한 23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강도가 들어 부모님을 해치고 불을 질렀다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들의 슬픔, 누구도 그 눈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교상 형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걱대 자산가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금고의 돈은 한 푼도 안 가져갔습니다. 모든 출입구는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멀쩡히 살아나왔습니다.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불길이 삼킨 건 이 빌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 강민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머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온몸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복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부모님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등을 토닥이자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23살,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유학생, 대걱대 자산가의 장남,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겁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은 강민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민호야, 민호야. 삼촌은 병원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고 이모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강 회장 부부의 오랜 지인도 달려와 한마디 했습니다. 강 회장이 얼마나 아들을 아꼈는데요.
민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부모 눈앞에서 당했는데.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마침 한국에 와 있었대요. 그나마 아들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누구도 이 청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23살짜리 아들, 그 눈물을 의심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 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사는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응급실 커튼 너머에서 강민호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강민호의 손. 울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침대 시트에 오를 하나하나 뜯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범죄 현장을 밟아온 형사에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초조함.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특유의 손짓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후배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겠어요? 23살짜리가. 제 눈엔 걔가 진짜 슬퍼 보이던데요. 민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모순점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첫째,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벼락을 넘은 흔적도,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안에서 잠겨 있었죠. 강도가 들어왔다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 걸까요? 둘째, 금품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 부인의 장롱 속 보석함, 거실에 고가 도자기까지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의 집에 든 강도가 수억 원어치 금품을 코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셋째, 강민호의 화상이었습니다. 2층 전체가 불을 휩싸였는데 이 청년은 머리에 가벼운 화상만 입고 빠져나왔습니다. 옷도 거의 멀쩡했습니다. 여부약 전문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화점에서 가까울수록 피해가 커야 정상입니다. 같은 층에 있던 사람이 저 정도 경미한 화상만 입고 탈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도라면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밖에 나와 있었거나 불이 난 직후 곧바로 빠져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밖에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 형사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심은 짙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를 치료한 담당 간호사가 형사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형사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 환자분 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 이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형사님한테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강민호의 몸에서 발견된 것, 그것은 불이 남기는 종류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그날 새벽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송되어 온 청년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 위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23살 청년, 최 간호사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 쪽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꽤 많았습니다. 상처가 깊은 줄 알았습니다. 거지를 적셔 머리카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1장, 2장, 3장. 거즈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피는 많은데 두피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베인 곳도 없고 찢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4장째 거즈를 적시면서 최 간호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피는 이 사람 것이 아니다. 3년차 응급실 간호사의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머리 치료를 마치고
전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가슴, 배, 등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쪽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 최 간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불에 대거나 긁힌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둥그런 형태로 깊이 찍혀 있었고 위아래로 뚜렷한 아픈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온갖 종류의 상처를 봐왔습니다. 화상, 자상, 타박상, 교통사고 골절까지. 하지만 이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빨 자국. 그것도 장난으로 깨문 게 아니었습니다. 칼점이 뜯길 정도로 깊고 온 힘을 다해 물어뜯은 흔적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린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종류의 자국이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최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강민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까지 울고 있던 강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대로였지만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간호사가 자신의 종아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최 간호사가 아무것도 묻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요? 불피하다가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해명하는 사람. 최 간호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이어서 담요를 끌어당겨 다리를 덮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최 간호사의 눈에는 상처를 감추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강민호는 담요를 두른 채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혹시 안에서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강민호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묻어있던 피가 물과 함께 붉은 줄기를 그리며 배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머리에 묻은 피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간호사를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물기를 대충 닦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를 내리고 미간을 찌푸리고 눈에 힘을 주고 물상을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슬픈 표정을. 최 간호사는 소리가 나올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본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인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최 간호사는 형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사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쏟아냈습니다. 두피에 상처 없이 묻어있던 피, 종아리에 이빨 자국,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둘러대던 입, 담요로 감추려던 다리,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상을 연습하던 그 모습까지. 인 형사는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 형사는 곧바로 감식반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종아리 치은 정맥 감식과 머리에서 채취한 혈흔 분석을 동시에 의뢰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의 피는 O형, 강민호는 A형, 강 회장의 혈액형이 바로 O형이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종아리의 치유는 강 회장의 치과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치아 배열, 치간 간격, 물린 깊이까지
전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이빨 자국이 의미하는 것을 형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들의 다리를 물었던 겁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이빨로 남긴 유일한 증거,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린 형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3살 유학생 강민호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던 걸까요? 그 화려하고 반듯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강민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 청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강민호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 경영학과로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1년 등록금과 생활비로 보내준 돈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5천만 원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강남의 부잣집 아들, 미국 대학의 경영학도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인한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호는 대학 근처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부에는 빈칸이 이어졌고 담당 교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학교 한국인 유학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민호 형을 학교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입학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번 봤고 그 뒤로는 기숙사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마주친 기억이 없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찾아간 곳은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 미국 동부 최대의 카지노 도시였습니다. 강민호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소하게 즐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블랙잭 테이블에 앉으면 한 판에 수백만 원씩 걸었습니다. 이기면 더 크게 걸었고 지면 본전을 찾겠다며 판을 키웠습니다. 새벽까지 테이블을 떠나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딜러가 바뀌어도 강민호는 자리를 떼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칩을 밀어넣고 또 밀어넣었습니다.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패턴이었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5천만 원은 단 2달 만에 카지노 테이블 위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이 올랐어요. 돈이 좀 더 필요해요. 아버지,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 이번 학기 교재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도박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유학 생활에 돈이 드니까 하며 선뜻 송금을 해줬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달에 2-3번씩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오랜 사업 동료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강 회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한다고, 보내준 돈이 벌써 2억이 넘었다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 양반이 원래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2억 원. 90년대 초반 2억 원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카지노 테이블 위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도 모자라 현지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수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북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큰일 났어. 돈을 갚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민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3억만 보내주세요. 이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참어. 강 회장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성적표를 직접 학교에 요청해 확인했고 학교 담당자에게 출석 현황도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수업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카지노에 드나든다는 소문까지 전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한 푼도 안 보낸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호적에서 파인다는 건 아들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억대 자산의 상속권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에 쫓기고 있던 강민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막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에게 부모란 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돈줄을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변 지인은 귀국 직전의 강민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디노가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만났는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섭다기보다 차갑다고 해야 하나?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1994년 5월 중순, 강민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순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목적을 품고 귀국한 겁니다. 그리고 귀국 사흘 후, 그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인용사는 강민호의 귀국 이후 행적을 시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흘간의 기록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귀국 첫째 날, 강민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카지노에 날린 아들.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니까요. 자식이 무릎을 꿇고 빌면 아무리 화가 나도 등을 돌릴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 부부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한 점 한 점 발라서 아들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와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식탁에 앉아 웃고 있던 강민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강민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에게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친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용산의 한 등산용품 매장, 사냥용 칼 한 자루를 구입했습니다. 길이 15cm, 손잡이를 쥐어보고 무게를 가늠하고 칼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날이 서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점원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손님이 칼을 고르는 게 좀 이상했어요. 보통 등산칼 사는 분들은 가볍고 작은 걸 찾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날이 길고 묵직한 걸 골랐어요. 등산용이 아니라 사냥용 칼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르는 내내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강민호는 칼을 가방 깊숙이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 옷장 안쪽,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옷장 안에 사냥용 칼을 숨겨놓은 채로요. 셋째 날, 낮, 강민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가 깎아준 과일을 먹고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나중에 보고 난 강민호의 수첩에는 이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2줄. 새벽 3시. 옷. 수사팀은 처음에 이 메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뒤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3시 삼성동 빌라는 고요했습니다. 강민호는 자기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장을 열고 코트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한 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옷에 흔적이 묻으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나체였습니다. 23살 청년이 그런 계산까지 했다는 겁니다. 왼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벽 쪽으로 붙어서 한 발짝씩 천천히 옮겼습니다.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함께한 부부. 아들이 돌아왔다고 좋아하며 갈비찜을 해준 어머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와인을 따라준 아버지. 강민호는 먼저 잠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민호는 잠든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 회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아버지에게서 몸을 일으켜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에게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강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의식이 끊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시야도 흐려지고 몸에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아내라는 것을. 강 회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아들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이 뜯길 정도로 깊이 죽어가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기에 이빨로 매달린 겁니다. 아내에게만은 가지 못하게. 하지만 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감 회장의 손이 축 늘어지고 이가 다리에서 풀렸습니다. 강민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도합 80에서 100여 차례. 차마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은 보통 서너 차례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당 40회 이상입니다. 이것은 분노나 충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극도로 냉정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범행을 마친 강민호는 욕실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부모를 두고 샤워기 아래에서 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준비해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층 안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흔적을 태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일부러 가벼운 화상을 입힌 뒤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를 했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부모님이 울면서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바로 그 울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보한 인 형사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호를 취조실로 불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인 형사는 강민호를 취조실로 불렀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취조실은 좁았습니다. 네모난 철제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둥근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이 흘렀습니다. 인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30초, 1분, 2분. 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강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키가 큰 남자들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칼을 휘둘렀고, 저는 부모님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부모님을 구하려다. 인형사는 그 말을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봐십니다. 부모님을 구하려고 했다고 했죠. 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40여 차례씩 칼에 찔렸어요. 도합 80에서 100차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형사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몸에는 방어흔이 하나도 없어요. 범인과 맞서 싸웠다면서 긁힌 자국 하나, 멍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강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인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십니다. 강민호의 오른쪽 종아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선명한 이빨 자국. 형사는 그 사진을 강민호 앞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강민호의 시선이 사진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이빨 자국이에요. 치과 기록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형사는 사진 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당신 다리를 문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가지 못하게 죽어가면서도 아내를 지키려고 당신 다리에 매달린 거예요. 형사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고 남긴 마지막 증거야. 취조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도 흐느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두 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에는 후회도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찔렀어요? 강민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실패자 취급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죠. 그 순간 부모가 아니라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장애물.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23살의 입. 형사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행 직후에 어떤 기분이었어요? 강민호의 대답은 취조실에 있던 모든 수사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그 돈은 다 내 것이 될 테니까요. 속이 시원했다. 부모를 도합 80여 차례 찌르고 나서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인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넘게 흉악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강민호의 본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벌어졌던 2층 안방. 검찰은 인형을 놓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게 했습니다. 강민호는 눈물 한 방울